두 사람이 지독한 악연으로 얽히게 된 건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비극적이게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여긴 당시 조선 왕실에 특수한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자, 그걸 자세히 알려면요, 임목대비가 선조의 계비로 궁에 들어올 그 무렵 왕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목대비가 입궁하기 전 광해군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또 아버지 선조와 아들 광해군의 사이는 어땠는지 짧고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조선 14대 왕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광해군을 낳아준 친어머니는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였는데 광해군이 3살 때 사망했죠. 아, 맞아. 그래서 광해군은 형 임해군과 함께 왕비 의인왕후의 보살핌 아래 자랐습니다. 평범한 왕자였던 광해군. 그런데 18살이 되던 1592년 운명이 바뀝니다.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광해군이 갑작스레 세자로 책봉된 겁니다. 당시 선조와 의왕후 사이에 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의 아들 중에 첫째는 아니었지만 특출났던 둘째 광해군이 세자로 낙점된 겁니다. 세자가 된 광해군은 선조의 명으로 분조를 이끌게 됩니다. 광해군의 활약 어땠죠? 본인의 역할을 너무나 잘 해냈죠. 엄청나게 잘했죠. 눈부셨죠. 훌륭하게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대활약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광해군을 쌀쌀맞게 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세자 광해군이야말로 생사를 넘나들며 외적과 맞서 이 나라를 지켜낸 기둥이 옵니다. 세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주로! 세자 혼자서 이 난리를 감당하기라도 했단 말이더냐? 세자 광해군이 조정과 백성에게서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난 겁니다. 아하. 게다가 명나라에선 첫째가 아니라며 번번이 세자책봉을 승인해주지 않았고, 급기야 전쟁이 끝나고 2년 후인 1600년엔 광해군을 친아들처럼 사랑해주던 의인왕후가 숨을 거두겁니다. 그렇게 세자 광해군은 불안하고 외로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버지 견제는 더욱 심해졌고요. 명나라 책봉 승인도 받지 못하니 광해군은 일국의 세자면서도 길을 펴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궁 안에 들어온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임목대비. 네, 맞습니다. 바로 임목대비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이제 젊은 계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군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선조가 건강한 상태에서 만약에 대군이 태어난다고 하면 평소에 가뜩이나 광해군을 질시하던 국왕 선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자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광해군 입장에서 볼 때는 좌불안석이죠. 어우. 특히 선조는 적자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러니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다정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게다가 이때 광해군이 임목대비와 심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 선조는 51세, 임목대비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우와, 30살이 차이. 네. 부부가 된 임목대비와 선조의 나이 차이는 무려 32살. 조선 왕실에서 손꼽히는 나이 차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게다가요, 28세 광해군과 임목대비, 그러니까 어머니 임목대비의 나이 차이
무려 9살입니다. 어린 왕비를 새어머니로서 깍듯이 모시는 게 편할 수는 없었겠죠. 나이 30이 다 된 내가 19살짜리 계집아이 19살짜리 중전을 어머니라 부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란 말이오. 하셔야지요. 정말이지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소. 그깟 세자 안 하고 말지. 광해군의 입장에선 여러모로 정말 편하지 않은 상대가 인목대비였던 겁니다. 한편 위로는 51세의 남편 선조, 아래로는 28세의 아들 광해군, 그 사이로 들어온 19세의 왕비 인목대비. 부자 사이의 차가운 기류를 느끼며 야, 이거 군생활이 만만치 않겠는데, 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인목대비는 이렇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궁궐 생활을 잘 버틸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성격이. 자, 인목대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 씨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덕에 자질도 순수하여 내면에 덕을 지니었고 현숙하다는 소문이 이미 드러났으니 더 고를 수 없다. 사가에서 살 당시 어질고 정숙하다고 장안의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목 대비의 네. 평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던 그 두 줄도 인목 대비가 한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왜일까요? 와, 왜 그랬을까요? 이야. 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광해군에게 모질게 대할 만한 사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할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장성한 아들 광해군을 마주칠 때마다 오히려 인목대비가 잔뜩 긴장하진 않았을까요? 맞아요. 내 아무리 중전이라 하나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세자의 절을 받아야 하다니 정말 하고 싶지가 않으며. 마마, 군전의 자리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올렸사옵니다. 난감해서 그러하네. 근데 저 기록은 왕비를 책봉하는 교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사 여구를 모아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왕비를 책봉하는 교서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덕목을 갖춘 여인을 간택하겠다는 것이죠. 해서 저 자료만 가지고 인목대비가 정말 성품이 착하고 유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하루하루 차츰 궁 생활에 적응해 나갔을 이 인목대비. 그런데요, 입궁하고 불과 몇 달 뒤 광해군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인목대비가 임신. 맞습니다. 인목대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네. 즉위 35년 만에 적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선조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당장 이 왕자일까 공주일까 생각하면서 속으로 피가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세자 광해군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인목대비의 배는 조금씩 불러옵니다. 그런데 인목대비를 바짝 불안하게 만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충궁전에 툭툭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궁녀들이 나가 보니까 인목대비가 거처하는 방 쪽으로 돌이 막 날아온 거예요. 누구지? 감히? 감히? 또 어느 날은요, 뒷간에 갔던 궁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볼일을 보는데 쓱쓱 하는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궁녀들은 야, 이거 분명 귀신 짓이야 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원인 모를 흉흉한 일들이 중궁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인목대비 불안하면 심장이 쿵쿵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귀신의 소행으로 알았던 이 일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유가가 낙태시킬 일 하노라. 어린 유가. 유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유씨가 뭐 육아. 유가는요, 유자신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자신의 사위가 누구였느냐?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죠. 네. 행여 왕자라도 태어나면 세자 광해군이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 커지니까 불안의 싹을 잘라내고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 궁에 있는 임목대비를 공격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쉽지는 않죠. 특히 이 기록이 나오는 자료가 개축일기인데 궁중 상궁이라는 아인들이 이때의 일을 기억해서 적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학계에서는 개축일기를 역사적 자료보다는 소설로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임목대비가 임신한 그 자체만으로 궁중 내의 그 긴장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임목대비의 임신을 둘러싸고 숱한 정치적 계산들이 오갔고 궁하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렇게 임목대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10개월 동안 무사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1603년 5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에 드디어 울려 퍼집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야. 공주 아기 씨라고 하옵니다. 임목대비와 선조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는 정명공주. 정명공주. 전쟁으로 심신이 고단했던 선조에게 복덩이 같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임목대비는 다시 임신하고 1606년 3월 다시 출산합니다. 자, 이번에 태어난 아기 씨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 아들? 이번 아들이 나왔나 보다. 우와. 왕자 아기 씨 옵니다. 오! 드디어. 이때 태어난 왕자의 이름 영창대. 영창대군. 그 선조에게 대군이라는 게 처음인 건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네네. 대군은 처음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엄청 예뻐하고 막 다 해주고. 선조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꼬물거리는 그 아들 영창대군에게 노비 100여 명과 토지 100개를 하사합니다. 노비 100여 명. 100여 명이 필요해요? 아니 뭐 하는데 필요해요? 아니 뭐 100명이면 그런데요, 이듬해에도요 또 노비 200여 명과 토지 200개를 특별히 하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블이 돼 지금. 300명하고 뭐 하지? 두 사이백이 영창대군 명의 토지만 300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90만 평. 90만 평? 축구장 400개 정도입니다. 와 400개? 아니 이 정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놀라운데요? 교수님 원래 왕자가 태어나면 원래 이 정도로 뭔가 뭐 줘요? 이렇게 그 왕자가 나이가 차면 이제 대군 봉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재산을 주긴 주죠. 근데 지금 이거는 왕실의 기본 관례를 깨트려서 즉 강보에 쌓인 핏덩이한테 엄청난 재산을 먼저 줘버린 거죠. 와. 선조의 저런 애착과 사랑은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뚜껑이 열릴 것이죠. 와, 맞아. 말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광해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영창대군이 태어난 직후 조정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하중 일부가 영창대군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의정이자 실세였던 유영경이 영창대군 편으로 줄을 선 거예요.
그런 유영경이 움직이니까 일부 신하들까지 거침없이 영창대군 편에 서는 겁니다. 조정은 빠르게 영창대군 지지파와 광해군 지지파로 갈리게 됩니다. 아버지 선조의 눈밖에 난 지금 대신들이 막 똘똘 뭉쳐서 지지해줘도 모자란데 자신을 향한 지지가 갈라지니까 이 광해군 열불이 솟구치겠지요. 엄청 화나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세자 광해군이 인목대백에 앙금을 갖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생깁니다. 자, 어떤 일인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왕이 동궁에 있을 때 자주 선조의 뜻을 잃자 대비 이하 여러 후궁들이 동궁을 대할 때 불경한 경우가 많았다. 즉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아버지 선조의 신임을 점점 잃어가니까 인목대비 이하 여러 후궁들이 세자를 무례하게 대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광해군을요? 무시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 총애도 받고 대군 지지파도 생기니 기세 등등해진 거야? 내가 적자 아니라고 지금 세자인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였을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화가 선조한테만 있었었는데 이젠 진짜 이제 인목대비한테까지 이제 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때 인목대비 입궁 4년 만에 적자를 낳았다는 그 자부심에 왕비로서 뭐 당당했겠죠. 혹시 남편이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세자로 앉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아, 무조건 하죠. 하죠. 무조건 하죠. 아유, 당연히 무조건 뭐. 하죠. 네. 네. 그렇게 인목대비의 마음속엔 어느덧 내 아들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쑥쑥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수님, 네. 그 세자가 있는데 인목대비가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선조가 건강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 7, 8년만 더 살아주면 영창대군이 한 7, 8세만 돼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세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 이 아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아 맞네. 그러니까 아마 인목대비도 영창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아들을 낳은 상태가 되면 나와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 더 나아가서 지키는 방법은 내 아들 영창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받아야지. 아마 그런 식으로 마음이 순차적으로 바뀌어 나갔을 거라고 보죠. 본인도 그게 살 길이어서 그럼요. 그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계모 인목대비와 아들 광해군의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목대비와 세자 광해군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던 1607년 10월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중궁전으로 날아온 소식에 인목대비의 피가 차갑게 싹 식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상이 기침하여 방 밖으로 나가다가 기급하여 넘어졌다고 하였다. 선조가 방 밖으로 나오다가 기급, 즉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거예요. 와. 야. 와 잠깐만. 그러면 빨리 이거 우리 아들 어떡하나. 동행에 있는 모든 그 명의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부를 것 같아요. 당장 산에 올라가서 인삼이든 산삼이든 직접 캘 정도로 맞아요. 이건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선조가 이대로 못 일어나고 세자 광해군이 왕이 되면 이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광해군에 잘 보여야 되나? 그렇죠. 정말 5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네. 진짜로 광해군이 싫고 영창대군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바꿔서 어리지만 바꿔서 세자로 하고 조선시대에 보면 아무리 대군 적자라 해도 세자로 책봉하는 거는 적어도 한 7살에서부터 10살 사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글을 좀 읽을 줄 안 다음에 하는 건데 영창대군은 지금 뭐 2살, 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안 카드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구실을 만들어 잡아내야 해요. 명분이 있어요. 근데 광해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문안 오지 마라 해도 문안을 가요. 왜냐하면 문안 오지 말랐다고 해서 안 가면 불효가 되거든요. 가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대궐 문 바깥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책 안 잡히는 거예요. 와, 무섭다. 임목대비는 제발 선조가 몇 년만 더 건강히 살아주기를. 그래서 영창대군을 지켜주고 후계자로 만들어주길 바랬겠지요. 그런데 3개월 뒤 1608년 2월 1일 임목대비는 아연실색하며 다시 선조의 침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선조가 동국에서 올린 약밥을 먹은 뒤 갑자기 또 쓰러진 거예요. 이후 회복하지 못한 선조는 결국 숨을 거둡니다. 향년 57세. 어떡하지? 어떡해요 이제 임목대비는? 이때 임목대비의 나이는 25세. 약간 너무 자, 선조가 죽은 직후 임목대비는 선조가 작성해둔 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대신들이 모여있는 빈청으로 전달하죠. 선조의 유언을 공개적으로 광해군과 대신들에게 알린 겁니다. 자, 그 유언의 일부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와, 선조의 유언 너무 궁금하다.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있을 때처럼 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도 삼가 듣지 말라. 선조는 마지막 순간 세자 광해군에게 어린 영창대군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게 그 어쨌든 권력은 이제 광해군한테 갈 거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너 어차피 권력 잡을 거니까 잡고 나서 못되게 굴지 말아줘 이거잖아. 근데 이 말이 광해군 귀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광해군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잖아요 이건. 아니 그러는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자기 영창대군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지. 그래요. 있을 때는 거의 광해군 거의 죽일 듯이 했다가. 야. 교수님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 보면 선조도 되게 불안했나 봐요. 상당히 불안하죠. 당시 그 왕조 국가에서는 경쟁 관계였다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왕의 경쟁자였던 왕자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로서도 이제는 광해군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임목대비가 이 유언을 보고 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와서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공개한 행위는 대비로서 당당히 했지만 그 행간으로 뭐가 읽히냐 하면 광해군한테 읍소하다시피 부탁하는 거죠. 지켜달라.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그러니까 바로 했을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왕의 유언이 무조건 그걸 좀 약간 어명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기본적인 예의는 다 갖추지만 상황이 바뀌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상황은 바뀌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안 계시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선조의 뜻을 전한 임목대비는요, 그 후 신하들을 모읍니다. 자, 신하들을 보던 임목대비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선조의 유언을 전달한 뒤 임목대비는 대신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 이렇게 왕이 이런 유언을 남겼어. 하지만 그 다음 왕은 광해군이 됩니다. 광해군이 왕입니다. 빨리 광해군을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답!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위기를 바로 파악한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요. 왕이 죽고 나면 대비는요, 세자의 즉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권한을 쥔 임목대비가 누가 뭐라고 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자 광해군을 당장 보위에 올리라면서 앞장선 거예요.
선조가 죽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보면 왕이 죽으면 슬픔을 최대한 표한 다음에 마지못해 떠밀려서 올라가는 게 또 기본적인 관례였어요. 보통 한 닷새에서 엿새 걸리거든요. 근데 엿새 동안 계속해서 왕위를 비워둔 채 있으면 영창대군은 계속해서 광해군과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항복한다. 닷새도 필요 없고 바로 즉위하시오 라고 하면서 광해군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이죠. 광해군 입장에서 봐도 좋은 명분을 얻어가지고 왕이 죽은 지 바로 다음 날 즉위해버립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관례로 보면은 무척 빨리 한 거죠. 그만큼 당시 전국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아 근데 진짜 이게 드라마보다 진짜 더 드라마 같은 실화라는 게 그렇죠. 너무 재미있어. 자, 그렇게 선조가 승하하고 바로 다음 날인 1608년 2월 2일 광해군은 조선 15대 왕으로 드디어 즉위합니다. 광해군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